혈당을 안 올릴 것 같은데 많이 올리는 음식.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의외로 괜찮은 혈당이 나오는 음식. 이거 진짜 의외일 겁니다. 전 마라탕 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양혁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이 당뇨병은 인체가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자구책이다라는 관점으로 꼭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나에게 잉여 영양분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내가 하루 동안 다 쓸 수도 없는 에너지원이 영양분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 인체가 놓여 있다라고 간정해 보면 이 영양분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가 태워버리든가 아니면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저장을 하든가 아니면 아깝지만 버리든가 해야죠.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택한 게 버리는 거죠. 소변을 통해서 내 몸에 포도당이 남아돌고 있으니 아깝지만 버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결단을 내린 게 바로 당뇨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저칼로리를 식단을 통해서 내 혈당을 정상 혈당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절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5.7에서 6.4 사이만 있어도 당뇨 합병증의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당뇨 전 단계예요. 근데 5.7 아래로 내려가시고자 목표를 삼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것도 혼자서 의료진의 도움 없이 상의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요, 오셔서 제가 혈당 관리를 혼자서 했는데 잘 해왔는데 어느 날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다. 그분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근육량이 너무 빠진 상태로 오세요. 그 다음부터는 손을 쓰기가 더 힘들어져요. 근육량을 늘리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일반 사람도 힘든데 당뇨 환자분들은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 하지 마시고요. 혈당의 목표는 적정 혈당, 정상 혈당 아닙니다. 적정 혈당, 당뇨 전 단계 혈당만 목표하셔도 충분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뇨 환자분들 진단 기준이 당화혈색소잖아요. 당화혈색소를 너무 맹신하는 거를 좀 짚고 싶습니다. 당화혈색소라는 건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이거든요. 이 적혈구가 생기고 없어지는 그 기간 동안의 평균 혈당인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혈당이 막 엄청나게 요동을 쳐서 평균적으로 6.5였을 수도 있고요. 계속 높은 상태여서 6.5였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죠. 당화혈색소는 마치 이제 CCTV를 달아놨는데 얘가 그냥 3개월에 한 번 사진 한 번 찍는 겁니다. 그 사이에 도둑이 왔다 가는 걸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죠.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는 굉장히 많은 맥락을 다 놓치게 만들고요. 이 식사, 우리가 하는 식사, 어떻게 자는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혈당이 변하는지를 전혀 반영하거나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조금 개선됐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아니고요. 당화혈색소가 너무 그냥 낮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를 뽑아서 혈당 측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속 혈당기로 혈당을 재보셔서 내 하루 종일 24시간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마른 분들, 나는 안 뚱뚱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좀 겉으로 봐도 멀쩡해 보이니까 당뇨가 당연히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동양인들의 췌장 사이즈가 서양인들이랑 비교해서 거의 30-40% 가량 작고요.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겉으로 보기에는 좀 멀쩡해 보이더라도 우리 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혹사당하고 힘든 상태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췌장이 힘든 상태가 결국에는 당뇨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조금 배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마른 당뇨가 될 수 있으니까요. 꼭 혈당 측정해 보시고 검사도 해보셔서 마른 것만 맹신하고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면과 김밥 같이 드시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 췌장 보고 췌장을 저는 송곳으로 꽂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정말 너무 힘들어 하게 됩니다. 라면 탄수화물이죠. 김밥 탄수화물이고요. 또 김밥에 간혹 설탕이 그 재료 손질하는 과정에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탄수화물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안 해본 건 거의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런 음식 실험 당연히 해봤고요. 라면과 김밥 같이 먹으면 당뇨 없는데 혈당 250에서 300 사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엄청
엄청나게 높은 수치이거든요. 그래서 라면을 드시고 싶다 그러면 김밥이나 밥 말아 먹는 거 이것만은 꼭 참아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원장님 있으실까요?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지탄을 하실 텐데 김치 같이 드시지 말라고 말씀. 그래요? 왜 라면에 김치 없으면 못 살아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김치와 라면의 궁합은 정말 끊을 수 없는 궁합인데 실제적으로는 나트륨의 섭취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피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라면과 같이 드실 수 있는 반찬으로는 저는 무 반찬을 권해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동치미를 권해드리거든요. 무는요 예전에서부터 가루 음식의 독소를 해독하는 그런 약효를 사용했던 재료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짜장면에 단무지 나오죠. 그리고 메밀국수에도 무 갈아서 넣죠. 무가 빠지지 않아요. 밀가루 음식에는 항상 무가 들어갑니다. 무를 넉넉히 드시면서 라면을 드시는 게 김치를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끊으셔야 되는데 끊지 못하셔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 환자인 저도 라면 가끔 먹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 중에서 당뇨 환자인 신동진은 뭘 제일 많이 먹고 뭘 제일 적게 먹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세 개 중에서는 빵을 그나마 좀 더 먹습니다. 제일 먹지 않는 것, 제가 제일 피하는 건 떡입니다. 중간 정도가 라면이겠죠. 떡은 소량만 먹어도 혈당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에 비해서는 빵이 같은 양을 먹었을 때 비교를 하면 좀 덜 올라가는 편이죠. 근데 빵도 빵 나름입니다. 빵이 정말 먹고 싶다. 그 중에서도 카스테라를 정말 먹고 싶다. 그럴 땐 카스테라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따끈한 우유를 데펴서 카스테라를 살짝 찍어서 먹는 거 좋아합니다. 군침이 돌잖아요. 그때는 당뇨빵 전문몰에서 카스테라를 구입해서 먹습니다. 밀가루가 들어가 있지 않고 정제 당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라면을 그래서 제가 끓이는 방법은 또 특이합니다. 라면 스프는 반만 넣습니다. 그리고 라면 스프 대신 조미료를 저는 식초를 씁니다. 식초를 한 스푼 넣고 라면을 끓이면 라면 스프가 절반이 없어져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면까지 조금 줄이고 싶다 하면 저는 면을 반만 넣고 나머지 반은 양배추를 면처럼 썰어서 다 끓이고 거의 끝나갈 때쯤에 넣어서 식감이 비슷하게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살아있게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요. 아예 면 자체를 그냥 두유면으로 바꿔서 끓이기도 합니다. 밀가루를 피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빵과 라면은 방법이 있지만 떡은 방법이 없습니다. 떡은 어떻게 해도 올라갑니다. 적게 먹어도 올라가니까 아예 피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약간 신맛이 나죠. 그 맛으로 먹는 겁니다. 드셔보십시오. 네, 스프 양을 줄이기 위한 특급 비법입니다. 방금 그 피디님께서 식초 넣으면 너무 시지 않냐고 하셨는데 스프를 아예 안 넣는 게 아니라 한 절반 정도는 넣잖아요. 거기에 식초를 넣고 끓이면 은근히 괜찮아요. 약간 감칠맛 나고요. 막 그런 우리가 식초에 아는 그 신맛 있잖아요. 그런 거의 중화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도 원장님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일단 떡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요. 네, 떡은 그냥 막 응축해 놔서 그냥 몸 안에 폭탄을 넣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한번 찾아뵙고 요리를 좀 배우고 싶은데요. 근데 제가 요리를 못하는데 이것만큼은 꼭 합니다. 라면을 끓일 때 먼저 저는 이렇게 한번 데쳐서 기름물을 버려냅니다. 우리 라면 뒤에 영양성분표 보시면 포화지방이 굉장히 높거든요. 물론 포화지방을 요즘엔 너무 죄악시할 것까지 없기는 한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드시면 혈당이 적게 올라간다는 건 여러 실험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좀 설명드리면 처음에 라면을 넣어서 물을 데쳐서 물을 버립니다. 그러면 기름이 빠지겠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원장님 말씀하신 식초 한 큰술 넣으시고요. 그러면 이 식초가 아밀라제를 억제해주면서 탄수화물 분해를 억제하면서 혈당을 적게 오르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끓이는 중에 라면을 드시기 전에 올리브유를 저는 10ml 정도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포화지방은 줄였고요.
불포화 지방산인 올리브유를 추가해줬기 때문에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바로 다음에 들어올 라면에 탄수화물을 흡수하는 속도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물 라면 넣고요. 끓이고 버리고 스프를 먼저 넣을 수도 있죠. 요리를 잘 못합니다. 네, 식초 넣고 끓여지는 동안 올리브유 10ml 넣고 라면 드시는 겁니다. 정말 혈당 훨씬 적게 오르는 거 데이터로 제가 수천 명 회원분들과 함께 확인을 했고요. 진짜 빵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저는 올리브유 추천드립니다. 저는 올리브유를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발라서 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뿌려서 드실 수도 있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병을 들고 다니는 건 아니고 포로 된 형태로 들고 다녀서 빵 이렇게 뿌려 먹거나 아니면 빵을 먹기 전에 올리브유를 먹고 15분 정도 후에 먹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빵을 먹어도 혈당 최고치가 한 20배에서 30%가량은 적게 올라가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혈당을 안 올릴 것 같은데 많이 올리는 음식 일단 딱 2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사실 다이어트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드시고 자연에서 난 뿌리 식물이고 뿌리 채소고 굉장히 건강할 것 같고 맛도 건강할 것 같고 그런데요, 이 고구마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정말 혈당 반응이 천지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생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50 정도 사실 괜찮은 수준이죠. 그런데 이 고구마를 군고구마로 만들면 혈당 지수가 90까지 올라갑니다. 혈당 지수라는 게 혈당을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군고구마가 되면 90이면 거의 뭐 설탕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고구마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군고구마 먹었더니 이상하게 막 졸리고 군고구마 먹었더니 2시간 뒤에 더 배고프고 하신 분들, 나도 모르게 엄청난 혈당 스파이크 생기면서 또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그 증상을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군고구마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삶은 고구마나 찐 고구마도 혈당을 많이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고구마를 드시고 싶다면 저는 생고구마까지만 드시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2번째,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저희 글루코피 회원분들이 이거 배신당했다, 뒤통수 맞았다고 하는 음식입니다. 바로 월남쌈인데요. 이 월남쌈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채소들 많고요. 고기 있죠. 그런데 문제는 쌈입니다. 라이스 페이퍼가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얼마나 탄수화물 있겠어 하는데, 라이스 페이퍼 몇 장 드시다 보면 그게 밥 한 공기를 훌쩍 넘습니다. 우리 뭐 라이스 페이퍼로 월남쌈 먹기 시작하면 10개 정도는 그냥 먹잖아요. 밥 한 공기 훌쩍 넘고요. 엄청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월남쌈 먹을 때 쌈만 먹지 않잖아요. 꼭 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소스에도 설탕이 들어가 있어서 라이스 페이퍼의 정제 탄수화물에 소스에 당까지 넣게 되면서 굉장히 큰 혈당 스파이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왠지 건강할 것 같은 그 마케팅 속으시면 안 되고요. 월남쌈 꼭 드시고 싶으시다고 하면 전 쌈은 최소화해서 좀 드시고, 소스는 뭐 간장 소스 정도 찍어 드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혈당에 별로 영향을 안 줄 것 같으면서도 심지어는 건강식인 것 같은데 혈당에 좋지 않은 음식, 제가 꼽는 그 음식은 바로 김밥입니다. 방금 양 원장님 말씀해 주신 월남쌈과 구조가 비슷하죠. 보시면 채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단면을 비교해 보세요. 야, 채소가 이렇게 많고 밥은 주변에 살짝만 보인단 말이죠. 건강식이죠. 이 정도의 채소량과 탄수화물의 양의 비율을 봤을 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혈당 반응을 보면 김밥 드시고 혈당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심지어는 짜장면보다 많이 올라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밥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은 김을 한 장 넣고 밥을 탁 얹어서 이렇게 펴 바르실 때, 그때 또 농축이 되는 탄수화물이 생긴다는 거죠. 아무리 얇아도 라이스 페이퍼 예를 드셨잖아요. 라이스 페이퍼도 마찬가지로 농축된 것, 김밥에 밥도 농축되어 들어간 것, 그래서 한 공기보다 더 드시게 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김밥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밥 제가 조금 첨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재료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김밥이 한번 생각 없이 먹다 보면 5분도 보통 안 걸려요. 빠르게 먹죠, 진짜. 이게 그렇게 쌓였으니까 뜯어서 하나씩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먹다 보면 5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흰 탄수화물을 때려 넣으니까 그것도 이제 혈당 많이 올리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에는 이제 혈당 지수 개념이 어떤 음식이냐도 있지만 결국엔 얼마나 빨리 흡수돼서 혈당을 올리냐의 개념인 거잖아요. 똑같은 음식도 더 빨리 먹으면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혈당을 더 빨리 올린다. 그래서 먹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저한테 참 다행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햄버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햄버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햄버거도 괜찮은 햄버거를 잘 찾아서 올바르게 먹으면 혈당 안 올리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좀 해서 일반적인 그런 패스트푸드의 햄버거는 예를 들면 제가 빅맥을 참 좋아하는데요. 빅맥은 빵이 이렇게 세 겹입니다. 그러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이 고기가 굉장히 그 가공육 말고요. 수제 햄버거로 직접 만든 이런 햄버거들, 수제 햄버거를 보면 빵은 두 겹이고요. 빵 보통 얇습니다. 그리고 안에 고기와 채소, 막 토마토 이런 게 가득 차 있죠. 군침이 나오는데요. 맛있는데 혈당 많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햄버거라고 다 똑같은 햄버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빵이 좀 적고 얇고 안에 수제 고기와 채소들이 좀 풍부하게 들어있고 소스는 좀 적은 햄버거를 고르신다면 햄버거도 드시면서 혈당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의외로 혈당 안 올리는 음식, 이건 조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고기는 다 혈당 올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당뇨니까 고기 절대 먹으면 안 돼.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특히 고기 중에서 수육, 보쌈 이런 고기류는 혈당을 거의 전혀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굽지 않았기 때문에 당독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데 이거 보쌈, 수육 드실 때 막국수의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보쌈과 수육만 드신다는 가정하에서는 혈당 안 올리니까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의외로 괜찮은 혈당이 나오는 음식, 이거 진짜 의외일 겁니다. 전 마라탕 꼽습니다. 라면은 뭐 무슨 스프 반절 넣어야 되고 뭐 김치도 먹으면 안 되고 나트륨 때문에, 그러고서 이제 마라탕이냐 하시겠지만 마라탕은요 그 재료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권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양념과 나트륨 양을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다고 하면 탄수화물이 들어간 재료를 모두 제하고 맛있는 건 다 넣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뿌주라고 부르는 두부로 만든 재료가 있습니다. 국수로도 나오고요. 뿌주를 푹 끓여서 넣은 마라탕을 드시면 정말 이건 수제비와 같은 부드러움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튀김 뿌주 너무 맛있습니다. 물론 기름이 많다는 게 문제지만, 그래서 제가 매일 먹는 건 아니고요. 특식으로 먹을 수 있는 혈당 잘 나오는 음식으로 마라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삼겹살 꼽습니다. 양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겹살 의외로 혈당 올리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소고기 기름과 삼겹살의 기름 조금 다릅니다. 소고기 기름보다 삼겹살 기름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름을 나누는 기준이 이게 굽는 온도거든요. 돼지는요 소보다 체온이 낮아요. 소가 더 체온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동물이 가지고 있는 지방이 인체 36.5도에 들어왔을 때 어느 게 더 빨리 굽겠느냐를 보면 이 기름이 나한테 좋은 기름이냐 나쁜 기름이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 기름이 훨씬 빨리 굽습니다. 돼지 기름보다. 그래서 돼지 기름이 소 기름보다 좋다는 거고요. 같은 기준으로 다른 기름을 비교를 하면 오리 기름이 있겠죠. 이미 아시겠죠. 오리 기름은 그거 몸에 좋대, 먹어도 돼 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 기름하고 오리 기름을 비교해서 같이 냉각을 시킬 때 먼저 굽는 기름이 몸에 더 안 좋은 거예요. 오리 기름이 나중에 굳습니다. 돼지 기름이 먼저 굳어요. 그러니까 오리 기름이 더 좋은 기름이겠죠. 그러면 오리 기름이 있고 식물성 기름이 있네요. 올리브유. 그럼 이 둘 중에 어느 게 먼저 굳을까요? 당연히 오리 기름이 먼저 굳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좋은 기름을 찾는 기준, 가장 나중에 온도를 내려도 액체 상태로 있는 기름이 내 몸에 좋은 기름이다. 이런 기준으로 기름을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한식에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반찬 세 가지는, 첫 번째는 깻잎입니다. 상추보다 저는 깻잎 추천드리고요. 깻잎에 들어있는 이 로즈마린산 성분이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좀 꾸준히 잘 챙겨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의 이 미끌미끌한 알긴산 성분이 장에서 당을 흡착해서 밖으로 끌고 나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 몸속의 당 청소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금치, 마그네슘 덩어리죠. 마그네슘은 이제 인슐린이 문을 열 때 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금치만 풍부하게 드셔도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실 수 있으니까 시금치도 좀 잘 챙겨 드시면 좋겠다. 전 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선정한 반찬은 미나리 볶음입니다.
양 원장님 말씀해 주신 깻잎과도 어느 정도 비슷한 효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향이 하는 일이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막힌 걸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향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향만을 쓰기 위해서 약재를 골라서 넣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 약을 달여놓고 뒤에 한 5분, 10분만 달여서 이렇게 약을 포장을 하거든요. 그 향, 미나리 향 독특하죠. 깻잎 향도 독특한 향입니다. 이 향이 있어야 우리 몸에서 지방세포들을 뚫고 내 기운을 움직여서 신진대사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어줬고요. 미나리는 대표적인 간 해독 식품이죠. 보고독을 푸는데도 미나리가 사용된다라는 것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나리를 가까이 해서 자주 드시면 간 대사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그런 당뇨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반찬 토마토 달걀 볶음입니다. 이건 토마토 달걀 볶음은요, 반찬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끼 식사로 드시고 그냥 나가도 괜찮은 그런 요리거든요. 토마토 달걀 볶으시면서 나중에 그 위에 올리브유 싹 뿌려가지고 드시면요, 한 끼 식사 든든합니다. 꼭 드셔보세요. 맛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관리할 때 제가 좀 철저히 좀 관리하고 뭐 혈당 관리, 체중 관리할 때 꼭 하는 아침 루틴이 있는데요. 삶은 계란 2개, 양배추, 올리브오일 조합입니다. 이제 아침 공복 시간이 혈당이 가장 튀기가 쉬운 시간이거든요. 우리 몸에 가장 혈당도 낮은 상태이고, 그런데 일어나면서 코르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인슐린이 높은 시기입니다. 이때 탄수화물을 넣게 되면 혈당이 그냥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이미 혈당이 올라가기 쉬운 상태인데 거기에 불이 나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격인 거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양배추에 올리브오일을 뿌려서 양배추 함께 드시고요. 그리고 계란 2개를 드시면 우리 몸 입장에서는 이 주인이 탄수화물을 넣어주지 않네? 그럼 간 입장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간 입장에서는 오늘은 되도록이면 지방을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루의 시작을, 스위치를 켜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아침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켜주고요. 또 아침에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도록 함으로써 하루의 컨디션도 좀 유지를 하는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혈당 관리를 위해서 자주 먹는 음식, 저는 배고플 때도 먹고요, 밥 먹을 때도 먹고요. 자주 먹는 음식은 고기국입니다. 고기국. 허기질 때 고깃국 한 그릇 먹으면요, 허기감 싹 달아나요. 그리고 더군다나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고깃국은 각종 고깃국인데요, 전 뭐 갈비탕도 좋아하고요. 제 인생에 도움을 가장 많이 준 그 고깃국이 있는데 그건 닭곰탕입니다. 닭곰탕 때문에 제가 현재 이 당뇨 전문 한의원을 운영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닭곰탕 끓여 먹고 혈당이 잘 나왔을 때 그때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음식이 답이 있구나 라는 걸 깨우치게 해준 고마운 음식이 바로 닭곰탕입니다. 그때부터 소고기 묵국, 오징어 묵국, 뭐 조개국 잘 먹고요. 제가 만든 음식, 시그니처 음식이 있습니다. 우엉 파스타라고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우엉 파스타를 만든 거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맛도 좋고 국수를 먹으면서도 혈당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든 음식이라 그것도 자주 먹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밥 말씀드렸는데 저는 키토 김밥 정말 좋아합니다. 얇게 지단을 썰어가지고 밥 대신 채워 넣고 말아서 만든 키토 김밥 정말 맛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트륨 섭취량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것 때문에 국 섭취를 피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나트륨 섭취가 많아져서 생기는 문제, 첫 번째는 위암이고요. 두 번째는 고혈압이에요. 첫 번째 위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소금 전체량이 얼마가 들어가느냐가 위암의 핵심적인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소금의 농축 정도가 위벽의 자극량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국으로 같은 양의 소금을 먹었을 때와 젓갈로 같은 양의 소금을 먹었을 때는 젓갈이 위벽에 영향을 훨씬 많이 줍니다. 그래서 위암과 관련해서는 국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문제는 고혈압이 남았죠. 제가 이렇게 국을 좋아할 수 있는 이유는 제 혈압은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좀 간간하게 드시는 것보다는 싱겁게 만든 국을 드시는 게 필요하고, 그때 쓰는 팁도 소금을 조금 줄이고 식초를 조금 넣는 게 맛있게 국을 드실 수 있는, 나트륨을 줄여서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의 비법이 있습니다. 제가 혈당 관리하는 비법, 그건 지압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한의사니까 각종 도구를 이용해서 제 몸을 자극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도구가 없으실 테니까 그냥 지압으로, 손으로 지압을 하시고요. 지압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귀입니다. 귀의 위치는, 귀에 보시면 이렇게 융기가 있잖아요. 태백산맥처럼 그 앞쪽에 보면 귓구멍 근처에 커다란 공간이 하나가 있고 귓구멍 위쪽으로 작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작은 공간을 엄지손톱으로 꼭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집게손가락하고 같이 잡으시면 되죠. 그리고 배의 경우에는 배꼽 옆으로, 웬만하면 오른쪽 옆으로 오십시오. 오른쪽 옆으로 손가락 3개만큼 떨어진, 수평으로 떨어진 이 자리입니다. 이름은 천추혈이고요. 귀는 혈자리들이 많아서 이름을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이 공간을 누르십시오. 천추혈과 귀 부분의 공간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할 때, 특히나 내가 혈당이 불안정하다고 느껴지는 시간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런 때 많이 하고요. 또 내가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음식을 앞두고 있다. 그때도 자극을 해줍니다. 왜 그럼 귀하고 배 이 부분을 하느냐 설명을 좀 드리면, 사전에 제가 이제 알려드려야 될 지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슐린이 몸에서 분비되는 그래프를 보면 음식이 위장에 도착하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인슐린이 한번 피크를 치면서 분비가 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위장은 흡수하는 곳이 아니에요. 흡수는 소장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럼 포도당이 내 몸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음식이 위장에 도착했다는 사인만으로도 인슐린이 먼저 분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위장에 음식이 도착했다는 신호를 췌장에게 누군가 줬다는 얘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요즘 한창 유명한 GLP-1, GIP 이 호르몬들이에요. 위고비 싹 센다, 마운자로 같은 이런 호르몬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신호를 그럼 누가 주느냐? 바로 미주신경이 담당을 합니다. 위장에 분포된 미주신경이 상부 위장관에 신호를 주고 또 하부 위장관에 신호를 줘서 GIP 호르몬과 GLP-1 호르몬이 나와서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거죠. 바로 하부 위장관을 자극하기 위한 자리가 천추혈이고요.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곳이 바로 귀입니다. 미주신경의 분지가 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지압법이라는 거 꼭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딱 하나만 추천하라고 하시면 오늘은 식후 산책, 식후 움직임으로 하겠습니다. 거창하게 운동하는 거 아니고요. 헬스장 가서 무거운 역도 드는 거 아닙니다. 식사 후에 몸에 탄수화물과 당이 흡수될 그때 가장 황금 타임에 조금의 움직임, 청소하시거나 일어서서 설거지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정도만 하셔도 이 흡수된 당이 바로바로 사용이 되면서 혈당 상승 억제 바로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면 우리 졸리잖아요. 잠깐만 이겨내고 한 10분만 15분만 활동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그게 하루하루가 모이면 1년 뒤 10년 뒤에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 거니까요. 꼭 식후에는 움직임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하나만 실천하라는 그 답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만 우선은 저는 아무래도 한의사다 보니까 내 몸이 찬지 더운지 그것만이라도 먼저 알고 계시는 게 실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면 찬 음식 피하셔야 되고요. 내 몸이 뜨겁다 그러면 더운 음식, 매운 음식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건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일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식의 비율을 좀 바꿔보십시오. 그동안은 대부분이 밥을 위주로 드셨을 거예요. 밥은 밥이고 고기는 반찬이다 드셨을 텐데 그걸 바꾸십시오. 이제 고기가 밥이고 밥이 반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드시면 혈당 관리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지점에 서게 되실 겁니다.